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영동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김정은 위임 통치 논란으로 인해서 떠들썩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접하자마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위임 통치는 아니다, 분할 통치, 하청 통치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은 수령 1인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위임이라는 용어는 유일영도 체계 원칙상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칫 최고 지도자의 권력 누수, 신변 이상과 연관지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정보고의 전체 맥락도 한번 보면은 위임 통치라는 용어만 빼면은 제 평소 판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집권 9년차 권력장에 대한 자신감, 통치 스트레스 해소, 국정 실패 리스크 회피,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등등 해서 전반적인 평가는 제 평소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임 통치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논란이 많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 어떤 현상을 진단해서 개념화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국정원뿐만 아니라 어느 다른 쪽에서도 어떤 단어로 하나를 모든 걸 표현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중 강연을 나가서 일반인들에게 북한은 수령 1인이 통치하는 나라다, 독재 국가이다, 김정은의 나라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그 질문자 중에 상당수들이 보면은 그러면 김정은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뭘 하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렇게 질문을 답을 했지만은 어차피 오늘 위임 통치 논란이 나온 김에 김정은과 그 북한의 정책 결정 시스템, 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고 지루해지니까요.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서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요. 김정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진 않습니다. 혼자 고민해서 결단하는 것도 있고, 상의해서 결단하는 것도 있고, 어쩌면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령 1인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김정은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인너서클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김정은의 캐릭터,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북한의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무부 장성택 아주 잔인하게 숙청됐죠. 이복한 김정남 암살됐죠. 이건 누가 결정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설날 장성택의 숙청 이후에 종적이 면했던 고모 김경희가 깜짝 등장했죠. 이건 누가 주도했을까요?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누가 기획하고 누가 결정을 할까요? 얼마 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강경 도발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김정은이 수해 현장에 시찰나간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 현장에 나갔을 때 김정은이 직접 일제 렉서스 RV카를 직접 몰았는데 이것도 또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제가 정답은 바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전체적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위임 통치라는 표현이 현재 북한의 정책 결정 체계를 정확히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단면은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외교와 관련한 찹단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봉주 전 총리, 지금은 당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이번에 신임 총리 김덕훈에게는 경제 전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군사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의 부위원장, 최부일 군정지도부장, 박정청 군 총참모장, 이런 인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장 조직지도부 제1부장에 보임하고 대남 대미 전략 수립과 인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김여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김여정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마쿠 TF 상무조를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의 TF는 뭔가 하면, 김정은의 대전략이 일단 자신의 정권 안정, 그다음에 김씨 일가 영구 집권체제 구축, 그 다음에 한반도 적화 통일, 이런 큰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사실 기존의 체제로 또 활용을 하지만은 이 전반적인 대남 현안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바로 첩경이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가장 믿는 김여정에게, 그것도 젊은 세대에게 마쿠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냐. 이 보이지 않는 그룹이 북한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계속 해오면서 지금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더 계속 주시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버지하고 달리해서 부인도 영부인으로 잘 하려고 하고 있죠. 리설주도. 그리고 현성월도 과거의 친분을 계속 살려서 정서적 유대감을 계속 가지면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주변으로 있는 인물들이 김정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당 시절의 이기붕 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순실과 같은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2인자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과 당파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때문입니다. 만일 2인자가 있다면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과분한 권력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게 상례입니다. 가늘고 길게 산 김영남과 파란만장한 짧은 삶을 산 장성택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호독전입니다. 그의 말은 곧 진리입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권력을 배분해 준다고 하더라도 권력층 실세들은 원청업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사업은 물론이고 목숨마저도 달아나는 형국입니다. 그야말로 하청업자 수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도 우리는 좀 더 들여봐야 됩니다. 북한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너무 김정은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요. 그래서 왜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권력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고 있을까?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시자는 물론 2대, 3대, 그야말로 20대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저는 북한의 정치 문화, 권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눴지만 오늘 이 시간을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북한은 수령이라는 한 보호막을 딱 내세우고 한 명을 내세운 후에 그 기득층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악의적 공생관계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정말 악의적인 공생관계의 사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피해를 받는 듯 하면서도 자기 권한이 없는 듯 하면서도 권한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권력층 주변은 물론이고 200만 평양 시민, 400만 단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수령 한 사람을 놓고 이득을 갈취하는 나라입니다.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죽거나 유고가 발생하면 권력층을 해쳐서 자기가 수령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빨리 나이 불문,
경력 불문하고 또 다른 수령학에 충성하려는 것이 북한의 권력층들의 생리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무관심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학상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권력층들은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수령 유일 영도 체계 시스템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당의 국가 체계, 그리고 당 정치국과 정무국, 그리고 당 속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지도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첫째, 유일 영도 체계의 10대 원칙입니다. 유일 영도 체계의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당규역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최고 규범이고 어떤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4년도에 제정되고 2013년에 수정된 이 원칙은 수령의 무오류성, 지시 무조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규정을 활용해서 어떤 반대 분자들을 어떤 종파주의자, 세도주의자, 관료주의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숙청하고 있습니다. 장성택도 여기에 걸린 거죠. 어떤 수령 유일영도 10대 원칙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비교할 만한 법률이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기독교의 10계명 여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기독교의 그런 논리를 완용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둘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입니다. 북한에도 주민들이 정부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하고 다른 것은 선출만 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출하고 나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정부를 끊임없이 감시하죠. 그렇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선출은 인민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은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말하고 중앙집권자를 교묘히 같이 병렬시켜 놨는데요. 사실상의 독재 시스템입니다. 선출만 그렇게 하고 선출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더 이상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령 1인 독재를 합리화하는 논리입니다. 셋째, 당의 국가 체계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전국적으로 검일류 같은 통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대소사를 노동당을 중심으로 지도 감독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각과 군은 단순히 집행기관이고 수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로 말하면 여당이 국정 운영을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당에 의한 영도 규정은 아예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당 정치국과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당의 국가체계에서 정치국은 우리로 말하면 여당의 최고위원회의, 당정 최고회의 정도의 중요성과 파워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무국은 우리하고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국무회의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그림이 그려질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은 당기 체제 운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당이 모든 것을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내각에서 당연히 전면에 나서야지만은 당이 전체를 기획하면서 어떤 집행까지 하면서 어떤 지도 감독하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무국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을 감독하고 전체적으로 내각과 같이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여기 예를 들면 간부 사업, 대남 문제, 외교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군사 문제, 뭐 이렇게 해서 그 9명의 부위원장, 뭐 옛날로 말하면은 비서죠. 당 비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의 그 20개 직할부서, 그리고 13개의 그 지방당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 체제의 내수인 당 조직 지도부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우리의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 그리고 감사원, 우리 총리실 인사혁신처, 뭐 이런 등의 핵심 기능을 총망라한 그야말로 북한 최고의 막구 실세부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 어떤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북한은 1인 독재국가고 일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차라리 한 부서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또 견제도 다른 쪽에서 하지만은 일단은 한 부서에 그걸 해서 효율성을 먼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조직 지도부는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막구에서 어떤 간부 선발이라든지 재교육, 처벌, 뭐 그리고 지역 당위원회들과의 그 유기적 협조, 검열 뭐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레알 공산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실무를 챙기지 않습니다. 일이 되게끔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어떤 감시하고 뭐 어떤 또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의 그 어떤 일일 통보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북한 체제로 움직이는 신경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북한에서 가장 힘센 부서가 어디냐 하면 뭐 우리 사회를 연상해서 뭐 국가안전보위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안전보위성은 그야말로 수적이고 당 조직지도부사가 가장 실세부서다, 머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층 서기실도 인원이 상당수 파견이 됩니다. 태호 국회의원이 어떤 3층 서기실에 암울해서 3층 서기실이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3층 서기실을 움직이는 곳이 당 조직 지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는 북한 체제의 내수이지만 그 면모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시간 한번 편성해서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약간 전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지만 한번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당우의 국가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집권 이후 그 아버지 김정일의 트레이드마크인 성군 정치 노선을 조기에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우의 국가로 완전히 재복귀시켰습니다. 정책을 혼자서도 결정하지만은 가능한 당정군 회의체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많은 김정은이 뭐 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 이런 여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그야말로 어떤 역할, 그 책임을 어떤 분산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은 그야말로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다른 나라들처럼, 특히 그러고 젊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어떤 코퍼레이션 개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김정은은 차라리 그 면에서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그 정점에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 정치국과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지도부는 당 속의 당으로서 내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김정은의 분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세부 정책 수립과 정책의 실무는 정무국 내 9명의 그 부위원장, 20개의 전문부서,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상무조, TF가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우리 사회와 달리 내각이나 군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집행기관, 수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의 내각이고 당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고 백두혈통의 관리자 역할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북한은 김정은 1인이 통치하는 나라는 맞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어떤 정상국가 통치체제를 지향하면서 좀 더 당정군의 역할을 분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도 얻고 책임도 부여하고 권한도 주지만 책임을 줘서 어떤 일을 더 잘 되려고 만드는 그런 시도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게 저는 북한의 지금 최근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막구 최고 실세 부서인 그 당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